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입니다. 지리한 장세가 이번 주도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작을 했네요. 날도 아직까지 좀 약간 후덥지근하긴 한데 그래도 견딜만 하네요. 이 정도 더위는 에어컨 바람보다 차라리 이 정도 더위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결사항전을 하겠습니다. 세력이 아무리 막 못 버티게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뭐.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확신을 갖고 이 생태계가 앞으로 비전이 있다는 거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몇 가지 논거랑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제목에 보시면 ARM, 데이모스, 헤라클레스 등 CPU 로드맵 발표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ARM이라는 이 회사가 2016년도에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원래 인수 합병을 추진하려고 1차 시도를 했었는데 1차 시도에 실패를 하고 2차 시도에 2017년인가? 그때 33조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M&A 중에는 역대 최고가로 ARM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돼요. 근데 손정희가 그리는 그림 자체가 4차 산업혁명에서 IoT가 인류의 전 세계에 우리 실생활에 여기저기 쓰여지게 되고 시계 아니면 선풍기 카메라,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하다못해 자동문, 컴퓨터, 뭐 입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글래스 아니면 모자, 뭐 각종 사람들이 사용하는 웨어러블 기기에 몽땅 다 ARM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가 들어갈 거라고 손정희가 이제 확신을 해서 ARM이라는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설계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RM을 이제 인수하게 된 배경 자체가 ARM이 영국계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가진 반도체 설계 능력이 삼성이나 다른 여타 회사보다 훨씬 월등하게 앞질러가지고 이 회사가 각 기기에 맞게 설계하고 구성을 해줘야 그 설계도를 가지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회사가 이제 그 반도체를 대량 공정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해왔거든요. 물론 그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도 그러니까 기술도 있겠지만 ARM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 그리고 여타 이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을 그런 삼성전자 같은 다국적 회사도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주고라도 손정희가 인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이면에 있는 것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건 뭔가 대단한 게 있으니까 그 정도 금액을 페이를 해서 그 회사를 인수를 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전문 회사이고 영향력도 대단하고 실제로 현재 송도 신도시에도 자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아니라 거기 있다고 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운동하는데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인하대를 졸업하고 거기에 이제 입사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행히 취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ARM에 취업이 됐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전 있는 회사 중에 비전 있는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건 그 친구는 진짜 잘 된 거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근데 그래서 이 회사가 ARM이라는 회사가 데이모스, 헤라클레스 등 CPU 로드맵 발표라고 해서 지난 5년간 ARM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폰은 데스크톱 PC 수준의 성능을 갖추게 됐으며 이는 우리 일상에서 기술이 사용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이는 ARM이 2013년부터 매년 세계 정상급 CPU 설계를 새로이 선보이며 클럭당 명령수 IPC의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온 직접적 결과다.
그래서 ARM은 원래 그 스마트폰 같은데 정도 수준만 되는 어떤 그 정도 기술력에 준하는 반도체 설계 능력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남에 있어서 이제 진화하고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거진 작은 그 칩셋 하나로도 PC 수준에 맞먹는 그런 수준에 있는 어떤 그 CPU까지 이제 설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돼서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5G 세상이 이제 결국엔 오잖아요. 내년서부터 이제 한국도 상용화 한다고 하는데, 뭐 KT나 LG U+, 뭐 SK텔레콤도 지금서부터 막 그 CF 같은데 TV에 보면은 막 선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5G 시대에 그러니까 모바일 폰 아니면은 태블릿 폰 같은데, 그런데 이제 ARM에서 만든 그런 칩셋이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모바일 통신의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ARM이거든요. 그래서 뭐 퀄컴이나 다른 그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은데, 손정희라는 인물 자체가 ARM을 인수하기 전에 미국에서도 통신회사 예를 들어 3개 중에, 그러니까 손가락 안에 3개 안에 드는 것 중에 3번째에 있는 거를 인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본인의 베이스인 일본에서도 본인이 가장 큰 통신 회사를 본인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5G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통신에 기반하는 여러 가지 IoT 세상을 준비하는 손정희라는 인물 자체가 이 ARM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본인이 운영하는 통신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자회사나 아니면 다른 나라 통신 회사들하고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커넥션을 이룰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ARM이라는 그 회사가 여기 보시면은, ARM은 2020년까지 적용될 ARM 클라이언트 비즈니스 라인을 위한 미래지향적 컴퓨팅 성능 데이터 및 CPU 로드맵을 공표했다. ARM이 이 로드맵을 공표하기는 처음이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ARM이 여기서 나오면은 이제 CPU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데스크탑 컴퓨터나 아니면은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가 아니라 그 태블릿 같은 그 정도 기준 있잖아요. 그 6.5인치나 6.1인치에 준하는, 그리고 그 휴렛 패커드나 아니면은 그 삼성의 갤럭시 S 같은 그런 데 들어가는 구글, 그리고 휴렛 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하고도 이제 친화적으로 될 수 있는 칩셋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중요한가라고 나오면서, ARM의 클라이언트 CPU의 로드맵은 모든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5G가 가져다줄 혁신적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ARM의 실리콘 및 파운드리 파트너들이 이룬 혁신과 결합되어 ARM SoC가 86의 아성을 깨고 향후 5년에 걸쳐 윈도우 노트북과 크롬북 부분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게 핵심인데, 저도 이제 전문적으로 제가 이거 이쪽 분야는 잘 몰라서 그냥 느낌으로만 그냥 보거든요, 이런 뭐 글들은. 근데 보시면은 여기 나오지만 그 향후 5년에 걸쳐 윈도우 노트북과 크롬북 부문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정희가 ARM에서 각 다국적 그런 전자 회사에서 찍어내는 거진 모든
그 IoT 기기에는 ARM에서 설계도를 반드시 줘야만 그 회사들도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점진적으로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이 뉴스만 보면. 근데 제가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딱 보시면 애플 아이폰의 6.5인치 대화면 스타일러스 펜 적용 삼성 따라잡기라고 했잖아요. 이거 딱 헤드라인만 딱 보면 애플에서 뜬금없이 6.5인치 대화면에 스타일러스 펜 적용 삼성 따라잡기? 이거 뭐지? 삼성에서 만든 그 삼성에서 했던 그 스타일을 쫓아가나? 라고 딱 볼 수 있는데, 그 애플이 6.5인치의 대화면에 그 태블릿 폰이죠. 그러니까 타블렛 PC랑 우리가 쓰는 그 모바일 폰의 중간 정도 크기가 6.5인치잖아요. 아이패드 중에 아이패드 미니 말고 보통 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9.7인치고, 지금 현재 플러스가 나온 게 5.5인치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6.5인치까지 키우고 거기다가 펜까지 적용한다는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동성이나 휴대성에서 더 보편적으로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맥북도 많이 팔리고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9.7인치도 많이 팔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 이제 생각했을 때는 6.5인치가 휴대성이나 전반적인 5G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펜까지 넣었으면, 뭐 보통 아이패드를 사면 애플 펜슬까지 사서 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 이 태블릿 폰을 얼마에 이제 팔지는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이 물건 자체를 파는 거에 중점이 아니라 이제 향후 이제 5G 시대에 도래하는 그 여러 가지 휴대성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애플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ARM에서 만들어낸 설계된 그 칩셋을 애플이 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보편성이나, 그러니까 휴대성이나 어떤 실생활에 좀 스피디하게 운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9.7인치 보편적인 그런 그러니까 타블릿보다는 태블릿 PC 중간 형태로 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 노트북이나 아니면 뭐 맥북이나 그 커다란 10인치 넘는 그런 아이패드 부분은 점점 시장이 감소하면서 태블릿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결제라든가 아니면 실생활에 6.5인치가 더 많이 쓰일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결국 손정희가 그리는 IoT라는 그런 세상하고도 사실 결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소프트뱅크 가상화폐 채굴기 업체 비트메인에 투자했다더니 사실 묵은 보도하고, 지난 4일 중국 QQ 보도와 상반되는 내용, 텐센트는 무응답, 비트메인은 언급 거부, IPO 추진은 2분기 손실 때문일 가능성도라고 나왔잖아요. 이 뉴스를 제가 본 게 코인리스라는 어플을 제가 깔아가지고 되게 계속 보는데, 거기서 사실 며칠 전에 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지금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그 IPO에 진짜 그 소프트뱅크가 참여를 했냐, 텐센트도 참여를 했는데 지금 발을 빼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다룬 것 같은데, 전 이제 오히려 이 지금 뉴스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두 거대 기업이 비트메인이라는 공룡 채굴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발표했다가 또 며칠 있다가 이렇게 안 했다고 발표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첫 번째 나온 뉴스보다 이 뉴스가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트메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그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판단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뉴스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또 서울페이 진실 카카오 몰아주기 신용카드 혜택 줄어드나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은산 분리 규제 완화라고 하면서 카카오뱅크를 그 중심댁에 엄청 밀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저도 이제 방송을 했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서울시 여당 연내 제로페이 도입, 영세업자 수수료 영원 위해 카카오 키우고 신용카드 죽이기, 은행카드 수익성 악화 불보듯, 소비자 혜택은 큰 폭 축소 우려, 카카오 몰아주기에 스타트업도 불만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카카오를 눈여겨서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카카오페이를 또 눈여겨서 카카오페이를 왜 우리나라에서 밀어주냐라는 거에 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런 블록체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장려를 하지 않고 법적 제도화도 안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불만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알게 모르게 지금 작업을 서서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하고 카카오페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리고 카카오에서 자회사로 두고 있는 두나무에서 운영하는 업비트라는 회사가 이번 달 6일 날부터 20일까지 실명 계좌 전환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20일 날까지 실명 계좌 전환한 사람은 그 1년에 1,000만 원 상당의 보험료, 그리고 만약에 해킹에 당해서 자기 자산을 잃을 경우,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실명 계좌 한 사람은 100명을 뽑아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뽑힐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뽑히면 좋죠. 근데 어쨌든 두나무에서 운영하는 업비트도 사실 카카오라는 회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카카오페이랑 그 업비트는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연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에 나중에 그 업비트의 계좌가 연동되거나 업비트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가 거기에 연동해서 우리 실생활 생태계에 쓰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게임을 하는데 그 코인이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이 뉴스만 보고 딱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 아마 몰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가 흔히 딱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거에 관해서 되게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하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쭉 보면은 엄청 기니까 이름은 분명 서울페이인데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상 카카오페이였다. QR코드를 통한 은행 계좌 간 실시간 이체 결제 방식은 국내에선 카카오페이가 유일한데 이를 서울페이의 표준으로 삼았으니 당장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카카오페이에 직접 돌아가는 혜택도 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시장 확대 차원에서 고객이 결제할 때마다 발생하는 은행 계좌 이체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고 있다. 마이너스까지 나면서 계속해서 사세 확장을 하면서 사용자의 계속 볼륨을 늘려가고 있죠. 그리고 이면에 정부가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또 보시면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업계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토스 윤기열 이사는 일단 방향을 지켜본 후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스타트업 대표는 말로는 어디든 참여라지만 런칭 스케줄을 보면 이미 카카오페이 중심으로 판이 다 짜여진 셈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라는 그런 회사를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밀어주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뉴스에 보면은 야당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해야 한다. 그거는 그 아닌 것 같다라고 막 그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정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카카오를 밀어주기로. 예, 카카오에 투자돼 있는 커다란 세력은 우리나라 정부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래서 거대한 세력이 이미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결국 밀어줘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 중심으로 모든 온라인 마켓이나 페이 시스템, 뭐 결제 시스템 모든 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지리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해요. 뭐 어쩌겠어요. 그냥 버텨야지.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좀 전에 이거 보시면은 그 타 스타트업 업체 사람이 뭐 불만의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막 기술이 뛰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미 세력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있고 하면 그쪽 중심으로 시장 자체가 편성되고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쪽하고 결탁을 하든가 아니면 뭐 다른 수단과 방법을 쓰든가 그냥 나 잘났다고 이렇게 해봐야 이미 정해진 방향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무도 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제주 제2의 스위스 축크시 대나라고 써 있고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주의 비트코인 캐시 창시자 비트코인.com 대표도 제주 크립토밸리 합류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라는 그런 도시가 그 우리나라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적으로.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반도 근방에 있는 그쪽 땅부터 어떤 크립토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관해서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주도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는 동떨어진 그런 구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범이나 테스트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뉴스를 보면. 그래서 제주도는 알고 보면 그 난민이나 비자 문제 그리고 인터내셔널 에리어로 정부에서는 서서히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멀티컬처 약간 비슷한 그런 지역으로 아마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은 지역은 아닌데 그 지정학적 포지션 자체가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중심에서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 있는 독자적인 땅덩어리잖아요. 제주도가. 그래서 거기를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추이나 그런 거를 서서히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쪽으로 점점 이렇게 그 부산부터 해가지고 위쪽으로 점점 끌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서울 같은 데다 확 집어넣진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주도라는 특수한 환경에 그런 쪽에 이제 그 이런 블록체인에 관해서 세계 거물급인 로저버나 아니면 비트메인, 우지안도 여기에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앞에서는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나름
뭔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슬슬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지금 시세가 뭐 이렇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코빗에서는 딱 이번 달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실명 계좌 추진한 거에 관해서 좀 이번 달까지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죠. 저도 이제 뭐 제가 그 관계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20일까지 실명 계좌 그걸 이제 전환한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막 이렇게 하겠다고 20일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 같은 경우는 유도를 일단 그렇게 좋게 하고, 차후는 강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은 신규 가입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계좌의 문도 서서히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뭐 세금은 줘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물린 사람이 더 많은데 무슨 세금을 내요. 예. 올려놓고, 가격은 세력이 올려놓고, 뭐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돌아간 상태에서 세금도 내면서 그래야지 사람들이 으쌰으쌰 안 하죠. 지금 다 곡소리 나고 죽겠다는데 무슨 거기다 무슨 도끼 날라갈 일이 있어요, 길 가다가.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뭐 다른 유튜버들도 그런 내용을 다뤘고, 저도 이제 저번에 그런 내용을 달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9월달이나 10월달에 걸쳐서 이더리움 기반의 뭐 여러 가지 뭐 발표나 그런 것들이 이제 뭉쳐서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 시장 판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ETF도 뭐 긍정으로 갈 거냐 부정으로 갈 거냐 여러 가지 설이나 말들이 많은데, 뭐 설상 그러니까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가서는 뭐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거대 세력들이 다 뭐 손정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알게 모르게 다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 계속 하면은 이 미친 인간 또 계속해서 긍정회로 돌리네 막 이럴 수 있는데,